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분이 이게 중론을 얘기를 하면서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주기 위해 탄생하였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보는 착각을 시정해주는 것이 공사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아공, 복공, 공공을 얘기를 했는데 공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공을 다시 부정하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대지도론도 용수의 저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학자들은 대지도론은 후대에 용수의 이름을 빌려서 가탁한 그다 실제 용수 저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내용이 중론의 내용을 계승하고 반야사상을 해설하는 내용이에요. 대지도라는 말이 대반야라는 뜻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원문이 마하, 반야, 파라미타가 대지도예요. 파라미타가 도라는 뜻이잖아요. 도피안할 때. 마하, 반야, 파라미타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지도론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대반야, 바라밀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 그래서 여기서 공공이라 하면 공으로서 내공과 외공을, 내외공을 세 개를 다 깨트리기 때문에 공공이라 한다. 먼저 복공으로서 안팎의 법을 깨뜨리고 다시 그 공으로서 이 세 가지 공을 깨뜨리는 것이 이것을 공공이라 한다. 공으로서 다시 공을 깨뜨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거, 내입처예요, 여기는.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 그다음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죠. 색생량미처법도 없다. 그 다음에 12처도 없다. 그런데 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게 무무명 이렇게 무지영무득하지. 이걸 공공이라고 한다. 공 또한 공하다 이 말입니다. 공 또한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다른 사람이 물고 늘어지죠. 공이 만일 이것이 법의 공이라면 이미 깬 것이 되지만 공이 만일 법의 공이 아니라면 무엇을 깬다는 말이냐. 이 공을 깬다는 말이 깨트린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으로서 공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온갖 법을 깨트리면 오직 공이 남아있을 뿐이다. 자, 다 깨트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한다. 근데 공이 남아있어요. 근데 공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온갖 법 이외에 뭐 어떤 공이라는 어떤 게 뭔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공이 온갖 법을 깨트린 데는 그 공도 역시 버려야 하나니 이 때문에 이 공공이 필요한 것이다. 그 금강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뗏목의 비유로 이걸 얘기를 하잖아.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법도 오히려 버리거늘 비법이랴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금강경. 그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공은 온갖 법을 반려하고 공공은 다만 공을 반려할 뿐인 마치 요 얘기가 재밌잖아요. 약을 먹는 것과 같으니 여기 비유로 약은 병을 깨트리는 것이므로 병을 벌써 깨뜨리면 병이 나았으면 이 말이에요. 병이 없었으면 약도 역시 응당 물리쳐야 된다. 근데 병이 다 나았는데 어떻게 돼요? 만일 약을 물리치지 않으면 또한 병이 된다. 그래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용 남용에서 약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게 되죠. 그래서 병이 다 나았으면 약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서 번뇌의 병을 소멸시키고 나면 이 공이 또 근심거리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공으로서 공을 버리는 것을 공공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법장 스님이 함경의 삼종가 그래서 중국에 이분이 반야신경 약소라는 게 있어요. 반야바라밀다 신경 이제 그냥 줄여서 반야신경 약소 그냥 약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에 대한 그 오해를 하는 세 가지 입장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보시고 공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양반도 되게 위트가 있어요. 공난이 보살은 이름이 공난이 보살이에요. 공난이 보살이 어떤 보살일까요? 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은 우리 같이 공부하던 보살님 한 분이 아이고 내 본명을 이제 공난이 보살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공난이 보살은 세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심은 공이 색과 다르다는 것이니 색 외의 공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색과 달라서 색을 떠나서 색밖에 따로 공이 뭔가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에 색불 이공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내용이니까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르고, 두 번째 의심은 공이란 색을 없앤다는 것이니 단멸공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색을 부정한 것이 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색을 싹 갈아 없애버리고 일체 모든 형상 있는 것만 다 없애면은 이게 끊어서 소멸시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색즉 시공은 단멸공이 아님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이 색즉 시공으로 이 단멸공도 틀렸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의심은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공을 유라고 취한 것이다. 이제 공적 시색으로 공으로서 공을 취할 수 없음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세 가지 의심이 이미 거치면 진공은 저절로 나타난다. 공이 뭔가 별도로 어떤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치 물질처럼 생각하는, 색을 떠나서 다른 뭔가처럼, 이 세 가지 오해가 공을 오해하는 거다. 이걸 모르는 게 무기공이나 악치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색외공이라는 말은 바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공이 없으면, 공이 아니면, 또 공이 없으면 얘기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공이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공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뭐냐? 공이 아니면, 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빼면 공이 아니면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예를 들어서 있고, 그냥 이제 비유로 허공을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테이블을 여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비어 있어야 뭘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라야 만법이 거기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아니면은 고정된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게 거기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는 경우에는 공을 떠나서 공이 없으면, 공이 아니면 또 색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세계공,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게. 단멸공이 이제 제일 문제예요. 단멸공이 뭐냐 하면, 색을 다 소멸하면, 이게 색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게 공이 아닌가. 아니면 색을 다 쪼개면, 이게 공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스님이나 뭐 학자들이 설명할 때,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큰 학대경, 현미경을 가지고 이 물질이 여기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게 구멍이 뿡뿡뿡 뚫려가지고 결국은 텅 비어 있다. 이게 공이다. 이게 바로 석공이에요. 그거는 공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색을 쪼개고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는 대상 자체를 이제 쪼개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립자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에서도 입자설이니 파동설이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양자역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관찰자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연기설이나 중론의 사고방식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 모든 물질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단멸공은 공을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물치공은 공이 물질의 어떤 상태라거나 물질체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공을 오해한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반야사상을 사실 이렇게 1시간 남짓 만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방대한데 결국은 이 반야사상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논서로서는 중론이나 회쟁론, 대지도론 같은 거를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론 같은 거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LA에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중론하고 해쟁론을 같이 다 봤어요. 같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할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금강경도 제가 여러 번 같이 강의를 했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영역, 한역을 이제 현장역, 브라마 제파역을 대조하면서 우리 강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중론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이 반야 사상이나 공의 도리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직접 내가 이 체득할 수 있는 화두가 우리 가나선에는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 열이실견분의 개송도 화두로 알려져 있어요. 범수에선 계시면 약견지성 직견열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를 가려보라. 이 글자를 가릴 줄 안다면 이제 범수에선 계시허망이라는 의미와 요 셋째 구절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고 열애를 본다라는 게 뭔가? 열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열애는 마음이 부처고 내가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열애, 내가 열애고 내가 부처, 마음이 열애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글자인지. 이게 하두예요. 그 다음에 요건 하엄경에도 이런 게 똑같이 나와요. 하엄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수미 한정제품에 있는 건데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의 여시해법성 직견노산한데 요 개송을 보세요. 일체 현상이죠. 일체법이 일체유의법이에요. 요걸 일체유의법이 요 뒷줄하고 같이 붙여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일체유의법은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이 말이에요. 알아라.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해석해서 이해하면 바로 노사나를 보는 게 된다라는 이 개송이니까 그대로 뜻을 그대로 이해해도 돼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원만보신인 노사나를 보는 게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태전계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이 태전선사는 당나라 때 유명한 그 스님인데요. 이 개송하고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태지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던데요. 이 한유가 원래 유가 집안 출신이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불교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나라 헌종 때였는데 헌종 임금한테 불골표라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헌종이 불교 신자였거든. 그래서 이제 헌종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변방으로 자천이 돼가지고 조주자사로 쫓겨났어요. 조주자사는 지금으로 있으면 주지사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주는 그 옛날 당나라는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북쪽에. 조주는 남쪽이잖아요. 그 베트남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게 변방이에요. 완전히 이제 조주 스님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조주는 그때 당나라에서 조주는 완전히 그 제일 변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자사로 쫓겨났는데 이제 선종이 남종선이 남쪽에 유행을 했잖아요. 육조현행대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근데 그 법을 이었던 그 계열 중에 이 태전선사가 그 조주의 그 조주 땅에 칠융봉, 어떤 데는 충융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칠융봉이 맞아요. 그 글자는 독수리 치자입니다. 이 칠융봉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깜자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고승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 조주 자사에 임명돼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불교를 비판하다가 쫓겨왔는데 성질도 나고 그러는데 자기 관내에 고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걸 쫓아내려고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괴를 시켜서 쫓아내려고 그때 유명한 홍련이라는 기생이 있었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황진이만큼 뛰어난 고생이었던가 그 빼어난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련이를 불러가지고 100일 동안의 기한을 줄 테니까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와라. 만약에 성공을 하고 오면은 후한 상을 내리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목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홍련은 그때 그 지방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이제 기생이었기 때문에 홍련은 속으로
어떤 승려이건 내가 100일까지 걸릴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안 넘어갈 놈이 어디 땅 말이냐 이러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태전선사한테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러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스님한테 100일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청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이제 작은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척 하면서 시봉을 들면서 자기가 있겠다고 허락해달라 하니까 이제 태전선사가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기회를 엿보면서 온갖 수작을 다 해도 태전선사가 넘어오질 않아요.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척하고 스님 품에 쓰러져도 안 되고 일부러 보이게 막 샤워를 해도 안 되고 근데 날이 하루하루 갔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일 동안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면서 이 홍련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생으로 무사내를 겪어봤지만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남자는 처음 본 거예요. 그 정말 이 스님한테 점점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갱하고 있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근데 그냥 내려가면은 자기 어머니도 불모로 잡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주사사한테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울면서 마지막에 이제 참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예체예체 해가지고 조주자사의 명을 받고 스님을 파괴시키러 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대로 내려가면 저하고 어머니 목숨을 건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터놓았어요.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그렇더냐?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치마를 벗거라. 그러니까 그 치마를 벗으니까 속옷도 벗어라. 속치마를 벗어라 했어요. 그러더니 지풀맥을 꺼내가지고 일필휘지로 쓴 개송이 바로 이거예요. 흉년불화 칠윤공 간색강공 즉색공 여하족의 일적수 긍타홍련 인력중일이요. 자, 이것을 자사 어른께 보여주면은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혼나지 않을 것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련이 돌아가가지고 이 치마를 벗어서 조주한테 바치니까 자, 조주가 아니죠. 한태지한테 바치니까 이 개성을 보고 역시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승이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개성을 잘 보세요. 10년 동안 칠윤봉에서 혼자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데 간색강공 즉색공이다 이거야. 간을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색을 보니 공을 보고 색을 보는 데서 공을 보니까 색이 곧 공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이 말이야 10년 동안 수도해서 색즉 시공을 보는 내가 어찌 조개의 한 방울에 물을 이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조개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살던 산이 조개산이고 조개는 바로 해능대사를 지칭해요.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내가 이 말이에요. 한 방울에 물은 여러분 상상하세요. 남자의 성적인 그잖아요. 이걸 어찌 홍련의 기생의 한 이파리 속에 떨구리요. 굉장히 이게 성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홍련이가 아무리 꼬셔봤자 내가 어찌 여기에 넘어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기분도 좀 나쁘고 한데 한편 이 파괴 홍련이를 보내도 100일 동안 꼬셨는데 넘어가지 않은 태전선사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이제 겨뤄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죠, 한태지가.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태전선사를 만나니까 이제 당신은 불경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별로 읽은 적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태전이 아주 혼을 내죠. 읽은 적이 없다면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불교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읽지도 않고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다 하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유도 거꾸로 이제 태전선사한테 꼬리를 내리고 태전선사를 스승으로 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전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도 간색강공 즉색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계공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한 글자를 넣어서 해석하라는 요게 다 하두예요.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 솔직히 반야신경을 이해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반야신경 뭐 좀 아신다고 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화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무중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유명한 조주무주 화두가 있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기니 없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원문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원문을 뺐어요. 여기 3번은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주는 무했는데 여기에 이 증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그게 뭐냐를 밝혀야 돼. 뭘 삼키고 뭘 토했느냐. 그 다음에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느냐. 요거 대답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날 다른 확인이 대개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유했어요. 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유라고 했는지. 그래야 유무중도의 뜻을 정확히 이제 이 화두를 통해서 증검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이제 조주무자 화두인데요. 오늘 시간 늦게 좀 시작도 했지만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중론 반야사상의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좀 빨리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만 해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 교사님이 또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듣고, 특히 불교 공부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반야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 뒤에 있는 유식이나 법화, 하음사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선불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